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찬석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앞서 토론을 해주신 국민의힘 의원님의 토론 내용, 그리고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첫 필리버스터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몇 가지 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2주 전 대정부 질문에서 몇 가지 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느꼈던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올렸습니다. 그 사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보급 확산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특히 뉴스와 같은 부분에서는 경계가 거의 허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뉴스들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내용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이상한 뉴스, 가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국내 투자 관련 기관들에게 묻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는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요지는 제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쟁들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자 다른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정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에 관련되는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와 안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박성훈 의원께서 몇 가지 경제 그리고 노동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금융과 같은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분명히 새겨 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와 같은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때문에 마치 곧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신인도는 CDS라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상품의 이 가상금리에 따라서 시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국가의 부도 위험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가상금리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부도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 그 가상금리는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 그리고 올해 4월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당시에 한국의 CDS 가상금리가 약 40bp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가 현재 17bp 수준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 정도로 떨어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0bp대 초반 정도, 그래도 비상계엄이 났을 때보다는 절반 이하로 한국의 신용 부도 위험은 줄어들어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 신평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정책이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반면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아마도 의원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통령 직무까지 대행을 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국제심평사를 만나야 된다며 국회 본회의장 출석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해외 심평사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도에 대해서 매우 큰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국회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피치사는 한국이 지정학적 도전과 국내정치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매우 면밀히 보고 있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Watching quite closely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직 등급을 변경하지 않았고 과격한 변화는 없을 것 쪽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면 부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포한 것입니다. 무디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약한 경제 성장 전망, 지정학적 환경 악화, 구조적 제약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신평사 키스 신용평가는 정치적 혼란과 대립, 국가 신인도 및 경제에 악영향 우려라며 금융시장 지표 변화, 즉 원달러 환율 상승, CDS 프리미엄 상승 가능성 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 강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됐고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도 오늘 또다시 코스피가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한 가지 굿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코스피는 다시 50p 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기록을 연속으로 갱신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평가고 세계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투자자들이 떠나간다, 이런 거짓말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주 52시간 고용 유연성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안정성이 따라야 되고 안정성이 따르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히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재정 상태가 그렇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겨우 9개월 정도 지급하는 수준으로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시간이 아니라 OECD 국가에서 아직도 5번째로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 OECD 평균의 150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장시간 국가 문제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당시에 문제됐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 제도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도 첨언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저 개인적으로 크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법 2, 3조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올해 노조법 2, 3조 개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모두 신청했었지만 순서가 뒤로 밀렸었고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개편되는 이번 4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첫째 날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지만 그때도 역시 뒷순서여서 제가 토론에 참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오늘 공부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희 의원실 소개로 전남 목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장인데요. 본회의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반대를 해서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의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이 법안이 4개가 있어서 5일째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조를 짜서 하기 때문에 이 좌석에 앉아 있는 분과 뒤에 휴게실에 앉아 있는 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24시간 5일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지 않은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 의원이 이 법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 이 찬성 토론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용호초등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희 집 저의 세 번째 자녀도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아직 찬성 토론에 본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필리버스터를 맞아서 느끼고 있는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국회 증언 감정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회 증인으로 참석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간의 국회 증언 감정법이 실효성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분이면 토론이 끝날 내용을 24시간 동안 토론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왜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 토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필리버스터, 저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44시간째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이하경 부의장님 두 분만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젊은 청년일지라도 버거운 일정입니다. 지난 4일간 총 노동시간으로 보면 48시간입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그간 지난주에 일하셨던 노동시간들 합쳐서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의 노동시간이 이번 주 70시간, 80시간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과로사의 기준에 들어가는 초장시간 노동입니다. 우리 국회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 당의 당직자들은 어떻습니까? 각 당의 각 의원실에
보좌진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곳 본회의장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시내에 가서 집회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명 말씀을 하시던데 15,000명이었겠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면 무제한 토론에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의 지금 4일째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제가 한 달 전에 이 시점쯤에 이런 필리버스터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6박 7일인가 8박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법안들이 올라올지 아시는 분들이 계셨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법안 내용이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안 올리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사회 안 보실 거면 필리버스터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는 36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겨우 365건의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회법이 허용한 소수 정당을 배려한 정당한 의사진행 방해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에 대한 여당에 대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수권정당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여당이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휩쓸고 있는 극우주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열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을 휩쓸고 있는 극우주의,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희 당 의원들, 당직자뿐만 아니라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대의 소명이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그리고 혁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지난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 재발을 막는 장치들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협조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위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또 온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 민생의 어려움들, 이 경제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함께 집중하자고 호소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국민의힘 오선 의원께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증원 감정법은 다소 생소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회의 권위, 국민의 신뢰,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같은 선서에는 반드시 같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25일 한겨레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피하고 말 더듬던 한덕수, 국회 위증 순간 다시 보니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위증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 뱉었던 발언들과 당시 표정, 말을 더듬었던 순간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6일 오전 10시 52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 부승찬, PPT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덕수,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승찬,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한덕수,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부승찬, 그때 그러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까? 한덕수, 기사에는 눈 동그랗게 뜨며 처음으로 부의원을 보는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부승찬,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한덕수,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제가 우리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 있냐는 부의원의 질의에 내내 화면만 응시하며 양복 뒷주머니 이야기를 했다. 이에 부의원이 거기에 놓여 있었냐며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한 전 총리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처음으로 부의원을 응시했다. 부의원이 거듭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은 거 아니냐고 추궁하자 한 전 총리는 말을 더듬으며 나중에 보니까 저런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본인은 비상계엄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을 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질의는 종일 계속됐고 오후 5시 32분 이번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 전 총리에게 물었다. 이때 한 전 총리는 오전보다도 자연스럽게
지리자를 보거나 말을 자르기도 하면서 대답했다. 용해인,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 역시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아갔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한덕수,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용해인,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판결을 회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덕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해인,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 저는 분명히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해인,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이겠지요. 총리가 받은 게 없다면 총리가 받은 게 없다는 지금의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에게도 줬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지요. 한덕수, 총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 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00여일이 지난 최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당시 발언들과 배치되는 물증을 확보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로 대통령실에 왔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뒤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다 양복 쪽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국회와 헌재에서의 위증이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데, 고발 주체인 내란 국조특위의 해산으로 위증을 고발할 위원회 자체가 존속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도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을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당시 용 의원은 질의 말미에 40년 총리의 공직 생활을 지탱해준 국민들 앞에서 진실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전 총리에게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우리 국회가 그동안의 여러 현안질이나 관련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의 기초를 두고 저희 마지막 이 자리를 충실하게 마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진술해 왔다고 말했다. 진실을 국민들 앞에서 더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추가적 진술을 해달라는 용 의원의
마지막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조금도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조금 전 기사는 2025년 8월 25일 한겨레의 기사였습니다. 3일 뒤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계엄 방조 위증 한덕수 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에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규현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의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이상 읽어드린 하나의 기사와 하나의 사설은 우리가 오늘 본회의에 국회 증언 감정법의 개정안을 울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 중에 일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행 국회 증언 감정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은 증언대에 선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거짓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발 권한이 위원회 활동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가 종료되면 아무리 명백한 거짓말이라도 고발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위증이 발생했음에도 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고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 앞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채 국회가 스스로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국회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무려 128건을 고발했었지만 그 사건들의 대부분은 무혐의나 종결로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의무를 다해도 수사기관이 책임을 외면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증 고발이 의무라 하더라도 실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국민은 국회를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쇼만 벌리는 무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현행 제도의 첫 번째 한계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입증 곤란입니다. 법적으로 위증을 입증하려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도를 넘어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발언은 대체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일부 로펌에서는 이렇게 자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달라도 고의로 거짓을 말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위증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정치적 타협입니다. 법은 위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발하라고 하지만 실제 고발 여부는 여야 협상에 따라 좌우됩니다. 고발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면서 제도의 취지는 흐려지고 국민 눈에는 국회가 거짓말만 하는 기관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국회 증언감정법은 그 조문 자체는 매우 엄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증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특위에서의 위증은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같은 선서를 하고도 다른 책임을 지우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 눈에는 모두 똑같은 청문회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거짓말 청문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증 고발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특이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지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발언은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위증 고발은 없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 체계와 지휘 라인을 둘러싼 핵심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슬픔은 컸지만 위증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선서를 했는데 어떤 청문회에서는 책임을 묻고 다른 청문회에서는 면책이 주어진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 눈에는 모두 같은 청문회인데 법은 책임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을 같은 선서, 같은 책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모두 청문회의 성격과 상관없이 위증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와 동시에 의회 모독죄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청문회, 엔론 회계부정 청문회, 의회 난입 청문회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은 하원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의회 모독으로 간주해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납니다. 일본은 국회법에서 위증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독일은 형법에 의회 증언 위증죄를 별도로 두어 법정의 증언과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 원칙은 분명합니다.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이든 국회에서의 같은 선서에는 반드시 같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만이 안타깝게도 아직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갖는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에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국회의장이 고발을 하는 것으로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또는 고발이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공백을 메웠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수사 해태에 대한 방지책입니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사건과 관련된 수사들은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 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해 둔 것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급 입법 위헌 논란, 그리고 정치적 보복 우려, 권한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모든 반대 명분을 제거했습니다. 첫째, 소급 입법과 관련된 국민의힘 주장,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칙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정치적 보복 우려는 본회의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로 차단했습니다. 권한 남용 우려 역시 절차적 안전장치로 봉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 위증죄의 합헌성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제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 논리에 불과합니다.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산업재 청문회에서 기업 대표가 거짓말을 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금융비리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가 사실을 은폐하면 국민 세금이 왜곡된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환경 참사 청문회에서 공직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 피해자는 끝내 보호받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국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은 선서, 같은 책임, 이것이 국민의 세금과 안전,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결코 국회 내부의 절차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필요가 없었던 이번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금쪽과 같은 24시간의 국회 시간이 발목이 잡힌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시중에서 그리고 또다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69박 70일과 같은 민생 법안까지 발목 잡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응급의료법, 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의 권리를 넓히는 장애인복지법,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관리법,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결정법, 이 모든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권리, 환경과 미래를 위한 법안들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라는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생은 결국 이 국회 본회의장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권리, 청년의 일자리와 직결된 법안들이 모두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법적 안정성은 보완되었고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으며 소급입법 논란도 해소되었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무제한 토론이 아니고 그저 정당들을 위한 정치 노름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서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민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증을 고발하지 못해도 재직위원 과반수 연서로 의결하면 그 위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서 고발 주체가 사라지는 특별위원회에서도 추후 위증이 밝혀지면 법사위든 본회의든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 법을 둘러싼 공방은 주로 법 시행 이전에 활동의 기한이 종료된 이른바 내란 국조특위와 같은 위원회에서의 위증 발언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칙 조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진술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고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기에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해를 차단하고 이를 요구해왔던 야당의 입장과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한 뜻도 있었습니다. 소급은 지워졌고 원칙은 세워졌습니다. 국회는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국회의 모든 기능은 진실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선서하고 정언하는 분들에게 진실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증언의 진실과 허위 여부가 즉시 판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대조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주,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 흘러야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란 공범 한덕수, 최상목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나중에 특검을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임위냐 특위냐 그리고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이 언제냐 본회의 처리 시기가 언제냐와 같은 달력과 절차의 우연에 따라 같은 위증이 다르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시간 끌기가 사실상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결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에 의해 책임의 경중이 갈리는 이 불합리한 구조,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수정된 개정안의 핵심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시행 이후 특위가 해산되어도 드러난 사안에 대해 위증이 밝혀지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을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경찰로 다변화해서 지연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수사 중간 보고와 연장 요청을 명문화해서 지연과 불법 방치를 차단했습니다. 넷째, 위원장이 고발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때는 제적위원 가반의 연서로 위원회 다수의 이름이 걸린 책임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 해산 등으로 고발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의 명의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에 공백을 막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종료된 특위조사 사안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부칙의 위헌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칙이 존재했더라도 위헌은 아닙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헌법 제1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가벌성, 즉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를 과거로 거슬러 바꾸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반면 고발의 주체, 고발의 절차, 공소시효와 같은 영역은 소송, 요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벌성을 손대지 않는 절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의 직접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덕수가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서 했던 위증은 그 자체로 범죄이고 고발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헌법재판의 일반 법리는 공소시효 연장, 정지와 같은 규정은 죄형 법정주의, 형법, 불소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례가 정리되었습니다. 즉 얼마 동안 소추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형벌 불소급 금지의 핵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소급 입법을 문제 삼더라도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1. 종전 상태가 법적 불안과 혼란을 낳아 신뢰 이익이 약할 때. 2. 소급으로 인한 개별 불이익이 없거나 경미할 때. 3. 신뢰 보호보다 월등히 중대한 공익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허용됩니다. 본 사안은 어떻습니까? 상임위나 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 등 우연한 절차 변수로 같은 위증이 다르게 취급되는 불안과 혼란이 존재해 왔습니다. 국회 증언의 진실성 확보는 입법, 예산, 국정견제라는 국회 핵심 기능을 지키기 위한 월등히 중대한 공익입니다. 형벌을 신설하고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개별 불이익은 경미합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합헌 정당화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쟁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하고 합의를 우선하기 위해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오해 차단과 합의 우선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청문 조사에서 위증이 드러나면 그때는 지체 없이 책임을 묻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려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우리가 왜 지금 이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덕수의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개헌 문건을 몰랐다는 취지의 국회와 헌재에서의 발언이 허위였는지 여부를 놓고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내란 방조 혐의로 특검은 기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객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증언이 사실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지금 법정에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종종 뒤늦게 도착합니다. 자료 대조, 추가 조사, 영상, 문서의 복귀 등 이 모든 과정이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야 마무리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특위 종료와 수사 지연이 겹치면 또는 그 둘 중 하나만 작동하면 책임 추궁의 문이 닫히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문을 앞으로는 다시는 닫지 말자는 것, 이것이 오늘 상정되는 법안의 취지입니다. 둘째,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쪽지를 둘러싸고 전달 경위와 확인 여부에 관한 진실 공방, 그리고 휴대전화 교체, 사용 내역과 관련한 번복 등도 있었습니다. 지난 12.3 내란 국조특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 즉 비상입법기구 예산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전달했지만 읽지는 않았고 무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CCTV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해 실제로 쪽지를 수령, 인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조특위에서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기기 변경 내역이 제시되어 진술을 바꾼 바도 있습니다. 이 또한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누가 어떻게 책임을 묻는지 그 절차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특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수사기간에 2개월 중간보고 연장 요청을 의무화하는 것, 이러한 장치들이 바로 그 사후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 CCTV 공개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 측의 사전 모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공식 요청 전 법원 등 제출용으로 허위 표기된 내부 서류의 준비, 증인 신문 직전 공개, 특정 영상은 신속 제출, 다른 영상은 보류 등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공전자기록, 위작 행사 등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실은 늦게 도착할 수 있다. 이제 절차가 왜 필요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3 사태의 사전 모의부터 선포, 동원, 의결 방해, 해제 지연, 수사 주체 논란까지 의사결정 전 구간을 2달 동안 전면 점검했고 대통령실, 국정원, 국방부, 경찰, 검찰, 공수처, 합참 등 핵심 기관장 보고와 공개 청문으로 여러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으로 인한 최종 진실 규명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통로를 법으로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국조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읽기 전에 오선 나경원 의원과 달리 초선이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이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네, 의장님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이 무제한 토론에 실시해 보면 이 무제한 토론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법 102조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라고 해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제한 토론에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다른 토론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을 꼭 의장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만 4일 동안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처리하고자 하는 그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선 나경원 의원과 달리 초선이어서 다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논의되고 발의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 꼭 처리되어야만 하는 그 원인이 단초가 제공된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온 국민들을 사지에 내몰아놓고도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댔던 바로 그 내란의 죄인들이 국조특위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난 3월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내란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입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하였음.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힘.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구령 제1호가 포고되었음.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7분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신분 확인자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3시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 등이 국회 경내를 출입하지 못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의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하여 23시 49분경부터 군 헬리콥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였고 육상으로 출동한 병력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월담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무단 진입하였으며 12월 4일 0시 44분경 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병력 등이 무장한 채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1시 1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헌법 제77조 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것임. 12월 4일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6일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였고 경찰은 12월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였으며 12월 11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인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1. 12.3 개헌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 국방부. 비상계엄의 주요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한 조사위원들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간보고,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다른 수사 및 재판 기관에서의 공개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함. 신원식 증인, 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 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신원식 증인,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영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 이진우 증인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함.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치고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도 이런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곽종건 증인 전 특수전 사령관이 진술함. 곽종건 증인 전 특수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이 될 상황이 아니고 될 수도 없으며 특전사 대원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김영원 장관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진술함.
이진우 증인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방사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현장 조사에서 조사특별위원장은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구치소 측은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을 만나 현장 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들은 모두 현장 조사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힘. 국방부 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를 국방부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 관련 준비를 함. 노상원은 2024년 11월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함. 이진우 증인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0월 29일 수호신 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가서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변전소장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지만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전소를 점검한 이유는 국가 중요시설 72개 중 부하들이 추천해서 갔다고 증언함. 이에 대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변전소 단전으로 국회 등의 기능을 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국회 봉쇄 시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 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정권 정인 전 특수전 사령관은 수도권 후방 지역의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 전 특수전 사령관은 12월 1일 이상현 1공수 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수경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정근 증인 전 특수전 사령관은 12월 2일 1공수 여단장, 9공수 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 전 특수전 사령관은 12월 2일 707 특임단장에게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작전을 준비해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 야당, 언론사, 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 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 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함. 원천희 증인 국방정보본부장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현황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미 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21시 20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방첩사 복귀 명령을 내리고 23시에는 체포조 구성을 하라는 지시도 직접 내렸다는 질문에 대하여 김대우 증인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체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본부 100명 그리고 경찰 100명 병력을 요청받아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을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사관들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으며 수사관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에서 많이 떨어진 길에서 승차한 채로 대기 조치하였다고 진술함. 김대우 증인은 정치인 체포와 이송과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함. 구민의 증인 방첩사 수사 조정 과정은 경찰이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송 구금을 하는 체포 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함. 이선진 증인 무속인 일명 비다나 씨. 이선진 증인은 2024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차례 물었다고 진술함.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효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함. 다음은 행정안전부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신청과 관련하여 단 10분이면 되는 찬성 토론을 1시간 반가량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내용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가 의결한 내란 국조특위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읽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당시 국회에 나와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한 위증을 했던 한덕수, 최상목 등이 뻔뻔하게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국회 증감법에 따라 고발되지 않은 이 문제점을 고치고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고 진술을 했고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고 너무 내용이 지겨우니 다른 내용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국회법 102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조항에 따라 오늘 상정되는 법안에 충실하게 토론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민 증인은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증언 거부 아니면 거짓말로만 일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입니다.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식 증인 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계엄 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현수 증인 경찰국장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창복 증인 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부분과 대통령 경호처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조특위가 계엄 선포의 원인과 국가 비상사태 야기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두 번째, 예산안 논의 부분을 넘어가고 부정선거 의혹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국가 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2024년 한 해에만 7, 8회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 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하였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음. 신원식 증인 국가안보실장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 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인성환 증인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 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증언함.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의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공유된다고 답변함.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호 증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함. 다만 곽종근 증인 전 특수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한 바 있음. 강호필 증인 지상작전사령관은
김용년 장관으로부터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에 대한 언급은 듣지 않았으며 경고 사격의 필요성에 대한 전화를 받았으나 기존 대응 기조와 매뉴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함.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인성한 증인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당 요원은 공간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제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개헌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함.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오모 증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은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의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 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 없다고 증언함. 기타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함.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네.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현재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관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은 관계로 국민의힘 의원님의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킬 원인을 제공한 한덕수, 최상목 등의 위증이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국회 증감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하지 못했던 지난 내란 국조특위의 보고서 내용에 그들이 어떻게 위증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보고서 44쪽 내용을 잠시 함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8.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및 체포 명단 관련 홍장원 증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개헌 발표 이후인 22시 53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며 방첩사에 필요한 자금과 인원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목적어는 없었으며 구체적 대상은 23시 6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총 14명을 체포하라는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함.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사항과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11시 30분 정무직 회의 때 보고했다고 증언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어 그런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지요 라는 답변을 들었음. 이에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지요 라고 건의했으나 보고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답변함. 조태영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사항을 받은 것은 없으며 홍장원 전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일 밤 11시 50분경에 보고받았으나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고 정치인 체포 등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보고하는데 국가정보기구 수장이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조태영 증인은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 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이해했다고 답변함. 윤석열 대통령이 22시 53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한 다음 22시 56분에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원장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국가정보원장이 국무회의 소집 전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한 것은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의미이므로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동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태영 증인은 비상계엄 현장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원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함. 김대우 증인, 국군 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은 23시경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정치인을 신속하게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치인 체포 대상 14명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고 진술함. 곽종근 증인,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구금 지시를 분명하게 받았다고 증언함. 다음 보고서 내용은 주요 정치인 체포 이행 방안인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란 국조특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분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자리에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들으시면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날까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페이지로 되어 있는 내란 국조 특위 결과 보고서에 9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 내용입니다. 김병환 증인, 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적 효과는 진행 중이어서 이 단계에서 평가할 수 없으나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구체적으로 초기에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바 70원의 환율 상승분 중 약 30원 정도가 계엄의 영향으로 추정하며 올해 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의 반 정도는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증언이 있었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내란 국조특위의 종합 의견은 분명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국회 통제권을 배제하려 한 헌정질서 훼손의 위기였고, 사실은 뒤늦게 도착하며 그 사이에 절차는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 위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란 혐의의 중대성, 그날의 진실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개정안은 정치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한 소급 조항을 지웠습니다. 그 대신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종료 뒤에도 법사위원장이든 국회의장이든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의 연서로도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반영되지 못했던 수사기관의 다변화 조항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단위의 중간 보고와 연장 요청으로 수사기관의 지연과 수사 해태를 방치를 차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발만, 그리고 수사는 독립기관인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소급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권한 남용은 차단되었습니다. 법적 안정성도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당한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그저 여당을, 그저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한 정쟁일 뿐이고 정치적 묵리일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안전, 국민의 권리가 걸린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한 정치적
지연입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 권위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명분 없는 목리로 무력한 국회로 계속 남을 것인지 저는 그 답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 앞에 시효는 없습니다. 같은 선서에는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국회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의 세금은 성과로, 국민의 알 권리는 보호로, 국민의 신뢰는 회복으로 이제 국회가 이 원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한 모든 필리버스터, 이러한 얘기가 결코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노동 사안도 좋습니다. 토론, 언쟁, 정쟁 모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국익과 관련된 부분, 우리 민생에 관한 사안, 외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이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과 성장, 개혁에 전진하는 나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